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 기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4-1 기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 단원으로 나눠놨는데요. 기업의 세계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국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국제 기업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계화 전략을 개발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기업의 세계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세계화는 결국은 기업 활동이 한 국가로부터 전 세계로 넓게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새로운 국가에 사업을 참여하고 수출하거나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국제 계약 형태 등으로 다양해지게 세계화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시장 그리고 어떤 기능 범위, 참여 방식은 세계화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사업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사부면을 통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느 시장으로 갈 것인가, 또 기능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참여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라이센싱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해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간접 투자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요. 사업으로는 어떤 주요 단일 사업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기업은 전후방 연관 사업을 갖고 하고 어느 기업은 비연관 성장 잠재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시장은 주요 단일 시장, 하나의 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 유럽이면 유럽 이런 식으로 지역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전 세계의 글로벌한 시장을 진출하기도 합니다. 기능적 범위에서는 수출 판매, 해외 마케팅, 해외 생산, 조달 이런 방식으로 어떤 기능으로 움직일 것인가 R&D까지 진행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은 세계 확대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주체의 변화인데요. 국제 경쟁력 원천은 기업 전략과 결합되어 경쟁 우위로 나타나는데 이거 역시 기업 전략과 결합되어 성과로 나오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잘 짜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경쟁력의 원천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 경쟁 우위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경쟁 성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업의 자원이나 조직 문화를 가지고 기업이 전략을 짜서 이렇게 경쟁력 원천을 찾고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그리고 경쟁 성과를 이렇게 내겠다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 원천에는 기업 특유 어떤 우위 또 입지상의 우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업 특유의 우위란 뛰어난 기술 및 자원을 바탕으로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차별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화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 우위인데 가격을 어떻게 하면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가격 경쟁력으로 어떻게 하면
차별적 우위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으로 우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가격 말고 어떤 기능면이라든가 특별한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경쟁 우위가 있어야만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쟁 성과는 경쟁 우위가 기업의 전략과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인데 얼마나 전략을 잘 짜서 경쟁 우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모아서 전략을 짜서 성과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세계화되기 위한 이런 절차를 가지고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이 있는가, 차별화된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데 가격으로 우위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가격 아닌 다른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업 세계화의 개념에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환경 요인이 아주 중요한데요. 기업이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나 환경이 필요한데 시장 요인, 비용 요인, 정부 요인, 경제 요인인데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음에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요인은 소비자 행동이라든가 유통 채널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마케팅 등이 하나의 시장으로 변해감으로써 국제화를 촉진해야 되는데 세계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소비자 행동도 각 지역별로 각 나라별로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유통 채널 구조도 아주 잘 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유통 채널이 하나 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스마트폰을 외국에 진출을 했을 때 자기 브랜드끼리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리즈별로 회사를 따로따로 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유통 채널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 일단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로 나갔을 때에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잘 짜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이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요인인데요. 각국 간의 정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 만만치 않은 경쟁이 있는데요. 범세계적인 경쟁에서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쟁 요인을 커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 세계화 동기인데요. 기존 시장 및 신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 시장이 있는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고 원가 절감이 있어야만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원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첨단 기술이나 지식이 없이 세계화를 이룰 수가 없겠죠. 경쟁 기업에 대한 경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기타 요인으로는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국내 유휴시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별 제품 수명 주기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틀리다는 거죠. 어떤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제품 수명이 길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반짝하다가 없어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품도 사람이 수명이 있듯이 제품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수명이 길게 가는데 또 어느 나라는 반짝하다 끝나는
그런 경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 발전 단계의 차이가 있다. 요 내용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삐삐라는 전화번호를 울려주는 삐삐라는 것은 사라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핸드폰이 다시 스마트폰으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지금 산업 발전 단계 차이에서 오는 내용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진출한다면 제품 수명이라든가 생산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고민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차차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설명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인데요. 뭐 이건 학자들마다 다국적 기업의 정의가 좀 다른데 기업의 구조면에서 보는 것인가 성과면에서 보는 것인가 행태면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자별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가 각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적인 면에서 본다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2개국 이상에서 전개하는 경우를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2개국 이상에서. 그런데 기업의 소유권이 2개국 이상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국적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유니클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자면 자기 나라 브랜드를 소유권을 일부러 그 현지 나라하고 같이 지분을 5대5로 같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분산해서 다국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방법을 쓰기도 하죠. 최고 경영층이 2개국 이상 경영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다. 제조 기업이 2개국 이상으로 제조 활동하는 경우,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업, 2개국 이상에서 움직여지는 기업 소유권, 최고 경영층, 제조 기업, 국제 경영 활동 이런 것들이 2개국 이상에서 전개되는 경우를 다국적 기업이라 한다. 이 내용은 순수히 구조적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과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을 보는 것인데요. 전체 매출액이 해외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리고 자산 규모가 해외에 얼마나 있느냐, 생산 규모가 얼마나 있느냐, 과연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해외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다국적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서 외국에 그냥 종업원 한두 명 주둔시키고 생산 규모도 없으면서 자산 규모도 적으면서 매출액도 없으면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종종 그렇게 다국적 기업인 것처럼 국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아주 미미한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행태 측면인데요. 형태 측면인데 세계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경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자원을 최소한 세계적으로 쓰고 있느냐, 해외의 자회사의 경영 전략을 유기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조직화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국 중심적 사고, 현지 중심적 사고, 세계 중심적 사고 중에서 세계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너무 현지에 치중해 있거나 아니면 본국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세계 중심적 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태적인 측면에 다국적 기업으로 정의하는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형제국인데요. 자원 이전 효과가 있죠. 다국적 기업은 자본 이전이 있고요. 기술 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자원의 이전이 있을 수 있다. 크게 세 가지를 대별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무역 수지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무역 수지, 무역 외 수지, 자본 수지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권과 자주성에 미치는 다국적 기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은 약소국 현지국과의 교섭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은 선진국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유인과 규제인데요. 유인 정책은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아니면 나라들은 조세상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런 내용들 특혜를 부여하겠다. 또 공공 서비스 생산 요소의 시장 가격 이하로 공급하겠다. 생산 요소를.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공 서비스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시장 가격 이하로 공급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고, 현지국 내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유인을 하죠.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전회 조치로 재산 소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진입과 관련해서 재산 소유 자체를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투자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 활동과 관련된 운영상 규제 조치로 해서 투자 규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투자로 나라를 잠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 유인 제도와 규제 정책인데요. 투자 유인, 투자 규제 이걸 나눴습니다. 투자 유인은 세제상 지원을 해준 예가 많습니다. 경제 특구 지역을 정해서 그쪽에는 세제를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면해 주기도 합니다. 또 보조금 제도, 공장 부지라든가 도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도 하죠. 그리고 금융상의 혜택을 지원하고 R&D라든가 수출 활동에 특별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투자 환경의 개선인데요. 완제품에 대한 판로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경쟁 제품의 수입을 제한해서 성장할 때까지 도와주기도 하고 국제 분쟁 해결 절차를 미리 명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투자 규제가 있는데요. 이건 사전적 투자인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을 정해놓습니다. 그래 아무 업종이나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 기존 산업이 위협을 받았을 때는 금지 업종을 둘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시 소유 지분을 제한을 해서 100% 당신들의 자본으로 오지 말고 내국과 지분을 나누라는 내용을 투자 규제로 묶어놓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경영 활동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요. 기술을 이전해 줄 의무를 갖게 하거나 부품 국산화 의무를 가져가게 하거나 아니면 내국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해 놓거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 참여를 제한해 놓거나 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 규제한 내용을 정해 놓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국제 기업 이론인데요.
독점적 우위 이론인데 현지국 기업에 유리한 경제, 사회, 법률, 제도, 사회 간섭 이런 내용들을 외국의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또 소비자가 현지국 기업이나 제품에 길들여졌는데 외국의 제품을 가지고 가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본사국과 거래에 의한 기업 관리 비용, 통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당연히 기업 관리 비용은 증가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국의 주민,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차별 대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국 시장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독점적 우위 요소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져가야 국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의 차별화 능력은 과연 있는 것이냐? 그리고 현지국의 특수한 마케팅 기술은 있는 것인가? 그래야 국제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불안전성과 관련된 것들인데 특허 및 비공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술 획득과 자본 조달상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가? 그래 국제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능력이 있는가? 규모 경제를 가져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지금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은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비대면 강좌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때 조금 사례를 들어가면서 중요한 내용인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통 채널도 생산이 도매를 가지고 있거나 도매가 소매를 가져갔거나 거꾸로 소매 기업이 도매를 갖고 있거나 거꾸로 도매 기업이 소매를 갖고 있는 유통 채널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것으로 조세, 관세, 금리 및 환율 정책 쪽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독점적 우위 요인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품의 불안전성에 관련된 것, 요소 시장의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규모 공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 정부 규제를 이겨내는 데 필요한 것, 이겨내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요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 시장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우위를 가져다는 구체적인 예는 제품이 차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수한 마케팅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 가격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특허, 비공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영자 능력 차이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는 수익적 통합 요인으로 외부 경제, 수평적 통합 요인으로 내부 경제 내용까지 그리고 조세, 관세, 특정 산의 수출입 규제 등 이런 내용들을 독점적 우위를 가져가야 국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내부화의 이론인데요. 직접 투자를 통해서 거래를 기업 내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화 요인, 내부화 이익 비용 내용인데 내부화해 가는데 이익 비용, 내부화 이익, 내부화 비용들을 이렇게 여기서 정리해 놨습니다. 가격의 차별화, 구매자와 불확실성 회피, 뭐 내부의 이익의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이렇게 세분화 시장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또 의사소통 및 조정 비용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차별성 위험이 증가하고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내부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절충 이론인데요.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절충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현지에서 기업 활동 시 발생되는 외국 비용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현지 기업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 다양한 기업 투자 방식이 있는데 왜 직접 투자를 선택하는가? 라이센싱을 할 수도 있고 뭐 수출로 할 수 있는데 직접 투자했을 때 왜 선택하는지에 대해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겨낼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많은 현지국 중에서 왜 그 국가를 택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왜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 직접 투자하는가? 왜 그 국가를 선택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부 절충 이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오프라인 때 또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오프라인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니까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 사례를 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대면 강좌를 여러분이 듣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제가 시간이 비대면 강좌에서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비대면 강좌는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충 이론의 세 가지 이론과 해외 사업 활동 간의 관계인데요. 수출, 라이선싱, 해외 직접 투자. 요 내용입니다. 기업 특유 우위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장소 특유라면 수출보다는 라이선싱이나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데 내부화의 우위를 가져가려면 해외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부화를 시켜서 아예 그 나라에서 안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뭐 수출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라이선싱하거나 보다는 직접 투자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국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역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론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인데요. 투자국이 이미 비교 열의에 있거나 비교 열의하고 있는 산업으로부터 피투자국이 이미 비교 우위에 있거나 비교 유의하고 있는 산업에서 발생한다. 이 이야기는 직접 투자국이 지금 이미 투자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봤을 때 열의화되어 있다.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갖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직접 투자를 하겠죠. 독과점적 대응 이론인데요. 손도 기업에 대한 경쟁 기업의 대응입니다. 앞서가고 있는 기업을 경쟁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투자해서 들어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미국에 아이폰이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경쟁 기업의 대응, 방어적 투자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후진국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비교 우위에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제품 수명주기 이론인데요. 국가별 도입 시기의 차이에 근거해서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치 활동을 기업은 꾸준히 해야 하는데요. 가치란 공식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가치는 이꼬르 편익 마이너스 내가 지불한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한 돈에 비해서 편리하고 유익함이 얼마나 있느냐, 베네핏, 편리하고 유익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 없다 하는데요. 가치는 다양한 내용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겠죠. 그런 가치 활동을 계속해 가야 이윤으로 남고 세계화 전략에 발맞춰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치와 조정인데요. 각각의 가치 활동이 세계 어디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의미한 겁니다. 조정은 가치 활동을 어느 정도나 유사하게 또는 연관이 되도록 통합하는가를 의미합니다. 국제 기업이 되기 위해서 가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치 활동별 국제적 배치 및 조정 문제인데요. 배치 문제와 조정 문제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치 활동을 제조해서 할 것인가, 판매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에서 할 것인가, 기술 개발을 할 것인가, 조달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때 다시 전체적으로 리뷰하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배치와 조정에 따른 국제 경쟁 전략 유형을 여기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요약해서. 그래서 활동 후 조성을 고와 조로 나눠놨고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활동 배치인데 통합적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고 아니면 개별 국가 위주 전략을 구사하니까 아니면 단순 글로벌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수출 중심 전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례를 제록스에 관련돼서 통합적 글로벌 전략이고 GM은 개별 국가 위주 전략을 하고 있고 토요타는 단순 글로벌 전략 자기 브랜드로 그냥 전 나라를 치고 갑니다. GM은 개별 국가 위주에 맞춰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GM 대우가 들어와 있죠. 거기서 우리나라에 맞게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그러나 그냥 토요타 자동차 그 자체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단순 글로벌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 전략은 캐논은 수출 위주로 내용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 유형을 배치와 조정에 따라서 어떻게 한 것인가를 여기서 4분면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대상이 없는 여러분이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이렇게 강의하는 부분이 다소 어색스럽고 그렇습니다. 빨리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동안 건강하세요. 4-2 강좌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